이영돈 PD님 전화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를 주셨어요. 오셔서, 사실은 그 손현보 목사님 집회할 때 이영돈 PD하고 이렇게 같이 옆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서 저를 찾았냐 그랬더니, GPT에서 찾았다고, AI에서 찾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옷을 좀 깨끗하게 차려입고서 다시 촬영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2번 했어요. 2번 하고, 그때 필요한 질문들을 갖다 여러 질문을 했는데, 나온 건 딱 2장면 나왔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부분이 다 2가지였는데, 하나는 사전투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거 주권에 관한 거라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가 좀 너무 뭐랄까 타락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영돈 PD가 만든 작품 속에서 그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 나온 2장면이 있었는데요. 첫째 장면의 내용은 뭐냐면요. 계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란일까라고 하는 거죠.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잖아요. 대통령의 권력 행사인데, 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될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권력 남용이라는 말을 써요. 권력 남용인데도 내란이 되는가? 그거는 권력 남용 이꼬르 내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장관이 하는 권력 남용, 국무총리가 하는 권력 남용 다 내란으로 다 몰아붙일 수 있겠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권력 남용은 권력 남용이고,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내란이 되기 위한 요건을 또다시 갖춰야 돼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과연 군대를 동원한 건 사실이지만 군대의 반 이상이 선관위에 갔단 말이에요. 선거연수원이나 이런 쪽에 갔다면은 이것이 과연 내란, 북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을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계엄이 헌법에 위반된 계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2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만일에 대한민국의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이 사전투표를 잘못 이용해서 독재자로다가 가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국민들, 주권자들,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독재의 굴레로 다 들어갈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항권밖에 없을 텐데, 저항권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피를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2마디를 말씀드렸던 거죠. 예. 네, 교수님께 법치주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치주의에 대해서요? 질문지하고 다르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에서 예. 저는 맥락을 잡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의 어떤 지혜, 예.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가 왔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 법치주의란, 그리고 법치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법치주의가 한마디로 말해서 법대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법대로 사니까 법이 좋아야 되고, 좋은 법에 따라서 함께 살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법치주의하고 우리가 법치주의가 뭐냐 질문할 때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대 개념이 있어요. 인치주의라고 그래요. 인치주의는 뭐냐면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군주국가를 생각하는 거죠. 옛날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위반한 사람을 제멋대로 능지처참해 버린다든지, 또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지멋대로 또 바꿔서 또 능지처참하고, 이런 걸 인치주의라고 그러고,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법치주의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할 때 법만 있으면 법치주의인가, 인치주의하고 뭐가 다른가 이러는데, 군주사회도 생각해 보면 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국대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는 하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다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법치주의는 아니었는가? 당연히 법치주의죠. 그렇다면은 인치주의와 법치주의의 차이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법치주의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인치주의에서 있었던 법에 따른 통치와 오늘날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법에 따른 통치, 법에 따른 질서의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법 운영이 잘못됐을 때 그 법을 어떻게 법을 선언해서 이게 법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치주의와 법치주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법치주의를 하면 좋을까? 기본적인 요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법은 국민이 만든다는 거예요. 인치주의에서는 군주가 만들었는데 일단 만드는 사람이 국민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중요하게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이고, 국회의 구성원들,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또 게다가 또 이나마도 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 조금 뒤에 이제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것도 또 발전하고 있어요. 국가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그 생각, 지성들이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법대로 운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법을 국민이 만든다. 두 번째, 법대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대로 운영한다는 그 법에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법의 아이디어는 재밌어요. 법을 누가 운영하는가?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법을 내가 지키고 법대로 세상 사회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대로 법이 구성되도록 돼 있다고.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법을 운영할 때. 일단 법대로 하는 방법보다는 국민들이 5천만이라면은 5천만이 서로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법, 사법을 나눌 때 그 사사로운 사람들끼리, 개인들끼리 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게 이제 사법인 분야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법을 일반적으로 이제 법의 아이디어는 계약을 하면서 하자. 서로 대등하니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자라고 법을 만들고, 그 약속할 때 뭐 사기를 친다든지 또 내지는 그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법 질서를 한 분야를 만들어 놔서 법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한 파트가 공법이에요. 공법 파트는 뭐냐면은 국가가 결정하는 대로 법을 운영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국가의 역할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이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법대로 행사하면은 올바른 질서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회는 법을 만들게 시키고 대통령은 그 만든 법과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직접 집행하는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그렇게 운영된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재판으로 법대로 선언해서 법대로 재판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국가 권력에 따라서 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마지막에 잠깐 사법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법적인 운영이 잘못됐을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전 같으면은 원님이 재판했다고요. 원님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재판했는데, 요즘에는 법원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에라가 없겠다라고 써놓은 그 법대로 재판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마친 뒤에 재판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법치주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법치주의다 할 때 법치주의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법치주의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국민, 다시 말해서 주권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질서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면은 국민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올바른 법치주의가 뭐냐? 나는 어떤 법치주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법치주의를 이루어가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난 법 없이도 살 거야. 응?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야.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법률 전문가들이 담당할 분야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국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법치주의는 이런 형태의 법치주의야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법을 멀리하거나 법 없이도 살 거야 이런 생각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슬퍼하는 현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상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슬픈 현실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고 그럼 국민은 법치주의가 뭐냐? 내가 바라는 법치주의가 뭐냐에 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나라 운영을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동이 있다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고 내 생각이 어리석으면은 그 정도의 삶밖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행동이 있다면은 내가 대한민국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거다라는 거죠. 어떤 식의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자가 질서 속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것이고, 특히 나라 질서,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국가의 운영, 국가의 질서를 내가 형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집회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집회의 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자로서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중에 하나가 집회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쓴다든지 또 올바른 생각에 대한 글을 쓰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지금처럼 대담을 한다든지 말로 표현하고, 또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결사는 뭐냐,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사의 자유 중에 민주주의적인 결사의 자유가 뭐냐면은 정당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거죠. 가령 내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죠. 근데 정치를 너무 못해.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뭐냐, 그 반대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내가 당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근데 국민의힘이 또 뭔가 잘못해. 그런데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건 뭘 뜻하느냐. 국민들이 널 지지한다
또 내지는 네가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결사의 자유도 국민이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뭐랄까 전략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죠. 정당만 그런가요? 시민단체도 그렇잖아요. 가령 환경단체에 내가 가입을 한다든지 뭐 가서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행동할 수 있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뭘 해. 자조적인 행동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찾아가야 되고 그 찾아갈 수 있는 게 이미 인류 지성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씩 마련해 뒀다는 거죠. 그런 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 사실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물론 교과서엔 나와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가리키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그런 어떤 절실한 느낌, 깨달음까지는 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다큐 예. 이후에 구독자분들의 그 교수님에 대한 어떤 지혜로우신 말씀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핵심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요. 너무 많죠. 네. 사실은 저도 여기 그 헌법재판소 뭐 10년, 그 다음에 변호사 한 6년, 그리고 나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 와서 책을 본 지 어느새 20년이 지나갔네요. 20년 동안 공부한 게 후회스럽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뭐 가난해진 게 좀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공부한 보람은 있었다. 왜냐? 무언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거듭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류 지성을 자꾸 얘기했다고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연과학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함께 사는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켰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인류 지성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함께 산다고요. 뭐 사회적 동물이니까 함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그 개념이지만 함께 사는 게 좋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물소 있잖아요. 물소 떼가 있는데 한번 잡아먹으면 얼마나 실컷 며칠간 갖다 몇 달 동안 실컷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혼자서는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이서 힘을 합쳐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물소떼를 몰아제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 물소가 해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 물소 새끼가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 파트는 개를 한 마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맛있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물소를 사육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업이에요. 분업은 협업이라고요. 함께 사는 즐거움이고 생산성, 효율성이 엄청 높아진다고요. 그 생산성, 효율성이 인류가 전 세계를 지배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인류 지성이 생각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원리는 분업이잖아요. 분업을 하고 나서 이 분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인류지성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업을 하니까 많은 게 생겼으니까 그 많은 거 생긴 걸 나 혼자 다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배 문제예요. 분업을 하는 건 좋은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두고서 독재자들, 임금, 귀족 이런 사람들은 나 혼자 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혼자서 그거 다 못 모았거든요. 분업을 했으니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지성,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올바르질 않아.
함께 분업했으면은 함께 올바르게 나눠야 돼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이제 분배의 올바름이고, 우리가 그 분배의 올바름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이게 이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정의를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BC 300년대. 그럼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군주시대였거든요. 그때도 벌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분배의 올바름이 정의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요. 그 과제가 뭐가 정의로운가를 두고 인류 지성들이 꾸준히 생각해 왔어요. 이게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의 마지막을 우리가 헌법, 우리가 한 130개 조문 되거든요. 헌법 조문에 고스란히 담고 있죠. 담고 있고, 그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5천만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특정한 정치 권력자만 잘 사느냐? 아니면은 재벌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 5천만 전부 다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가 우리 헌법에 쓰여져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 헌법은 함께 잘 살자고 써놨어요. 어떻게?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라고 헌법에 쓰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초석이 뭐냐? 또 역시 인류 지성이 생각해 놓은 거죠. 우리들 각자는 어떤 존재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기초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져. 엄청난 얘기예요. 존엄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처럼 존엄하고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인간의 존엄은 뭐냐?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야.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또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니까. 누가 말했듯이 생각하는 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성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만 생각하고, 그것도 100년 살다가 가버릴 거고, 공간적인 3차원 공간으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신은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린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시공간에 갇혀 있는 불완전한 존재, 완벽한 걸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나 동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에요. 각자가 부족하지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재. 여기서 우리 헌법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업해서 함께 올바르게 분배하면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 그것이 우리 헌법이 쓰고 있는 기본 아이디어죠.